자, 우선 범위를 좀 좁혀서 지금 법정 통화와 향후에 쓰이게 될 CBDC의 경쟁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지폐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정 통화의 지폐는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법정 통화와 CBDC의 경쟁에서 특히 유의해서 봐야 될 거는 환전과 송금인데, 여기는 CBDC가 일방적으로 우세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스위프트 시스템 같은 거는 기존에 환전하고 송금을 하면서 6단계를 거쳐야 됐는데, CBDC는 그 단계를 대폭 축소할 뿐만 아니라 송금 수수료 싸고 거래 처리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전과 송금에서 우위가 있어서 앞으로의 화폐는 법정 통화를 이기고 CBDC가 장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 옆에 그래프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커질 것인지를 서구의 금융기관이 전망한 건데,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즉 인민은행에서 발행하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는 2029년에 위안화 전체 사용량 중에서 한 1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이 커지는데, 이렇게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이 커진다는 건, 이건 사실은 점진적인 화폐 개혁을 의미합니다. 즉 디지털 위안화로 쓰기 위해서는 그들이 장롱 속에 갖고 있던 위안화를 은행에 갖다 주고 디지털 위안화로 바꿔서 이거를 송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하경제에 숨어있던 돈들이 양성화돼서 바깥으로 나와서 활성화될 뿐이 없는데, IMF가 추정하기로 지금 세계 지하경제 규모는 세계 GDP의 약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CBDC로 넘어가면서 이 중에 많은 지하자금들이 양성화될 거고, 그렇다고 세계의 모든 자금이 이렇게 바깥에 다 노출돼서 양성화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또 지하에 숨어서 움직이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돈들은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시장으로 갈 수뿐이 없는 구조가 될 겁니다. 즉 CBDC가 나와서 CBDC가 이러한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는데 크게 일조를 하겠지만, 그래도 양성화되지 못하는 돈들은 암호화폐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즉 CBDC가 나온다는 건 CBDC도 커가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게 달러 등 법정 화폐와 연동돼 있다 보니까 일단 가격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할 경우에는 처리 속도도 빠르지만 송금 수수료가 굉장히 싸집니다. 일례로 스테이블 코인 해외 송금을 하면 수수료가 일체 없고 단지 네트워크 사용료만 건당 100원 이하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송금 소요 시간도 35초면은 저쪽에 송금이 되기 때문에 즉시 송금 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법정 화폐는 물론이고 CBDC보다도 훨씬 처리 속도가 빠르고 송금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앞으로 송금 시장은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주도할 수뿐이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될 겁니다. 게다가 스테이블 코인의 또 다른 장점은 디파이 등 자본시장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면 이런 가상 생태계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구자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즉 은행을 거치지 않고 서로 간의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이거는 탈중앙화 화폐입니다. 그리고 달러나 유로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환전이 필요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 화폐의 역할을 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정 통화와 CBDC, 스테이블 코인 간의 경쟁 관계를 들여다보면 이 화폐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UST, 즉 테더와 USDC 서클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달러의 1:1로 연동된 화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인게코에 등록된 스테이블 코인 수를 보면 자그마치 96개나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스테이블 코인 이외에도 미국의 상업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은행 같은 경우에는 JPN 코인이라고 해서 이미 2019년도에 개발을 완료하고 지금 한 3천억 달러 정도가 쓰였다고 그러는데, 즉 하루에 한 10억 달러 정도의 수준의 은행 간 송금에 이 JPN 코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미국 8개 민간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USDF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지금 쓰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수준은 일일 JP모건이 10억 달러 정도의 코인을 은행 간 송금에 활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금액은 사실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JP모건 은행이 하루에 송금하는 금액은 약 6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게 스위프트 시스템에 타격을 가하지 않을 정도에서 예비적으로 시장을 관찰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그 상황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핀테크 업계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을 했는데, 페이팔이 올해 자체 스테이블 코인 PYUSD를 발행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런데 페이팔이 쓰고 있다는 건 이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페이팔이 갖고 있는 그 계정의 숫자가 자그마치 4억 3천 개가 넘습니다. 즉 페이팔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쓰고 있다는 얘기는 페이팔은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계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유럽과 일본이 스테이블 코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일본이 조만간 그들의 상업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해서 상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그 개도국들, 특히 중남미나 이렇게 큰 인플레이션에 그간 시달려왔던 시민들한테는 이게 구세주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자국 화폐보다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JP모건 은행이 은근히 이 코인 계통에 많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우선 그들이 2019년에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걸 금융기관 간의 송금에만 활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은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이 송금을 활성화시키지는 않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는 달러뿐만 아니라 올 6월에는 유로화하고도 연동시킨 코인을 개발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11월에는 프로그래머블 결제 기능을 갖고 있는 기능도 도입을 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스마트 계약을 이 코인에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프로그래머블 결제는 사전에 설정된 규칙들에 기반해서 거래를 자동화하기 때문에 거래 속도를 굉장히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JPN 코인은 향후 기업 간 거래 코인으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거를 개인 간 거래로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JPN 코인이 앞으로 미국 정부가 개발할 CBDC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JP모건 은행이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다른 은행들, 골드만삭스나 시티은행들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 중에 있고, 일본 금융그룹이나 유럽 금융기관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JP모건 은행의 또 다른 행보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금 토큰이라는 걸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금 토큰은 이 JPN 코인과는 또 별도의 토큰입니다. 올해 9월 기업들을 겨냥해서 디지털 예금 토큰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예금 토큰이라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은행에 들어와 있는 예금을 암호화해서 토큰한 것인데, 즉 이 얘기는 일종의 예금 유동화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은행 예금을 토큰화해서 그 토큰을 다시 사용한다는 얘기는 은행에 예금된 거에 해당하는 토큰들이 다시 유동성으로 쓰임으로써 예금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JP모건이 개발한 예금 토큰은 기존의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지급 결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예금 토큰을 통해서 송금의 거래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즉 예금 토큰이 본격적으로 쓰이게 되면 사실상 스위프트 시스템은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JP모건도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예금 토큰을 발행하지 않겠다고 천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예금 토큰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에 비해서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가 우수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수할 뿐이 없겠죠. 왜 그러냐면 예금 토큰은 예금되어 있는 달러와 1대1로 정확히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테더나 USDC가 일부 불안하다고 보는 시각은 그들이 갖고 있는 담보물이 실질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서 적을 경우에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성에 의문이 가서 그 향후에 가치가 보장될 수 없는 것에 비한다면 이 예금 토큰은 이 담보력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은행 당국도 예금 토큰을 발행할 시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꺾을 수 있다라고 지금 호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제대로 나와서 쓰이기 위해서는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세계 최초로 토대를 만든 게 EU입니다. 즉 유럽에서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시장 규제안이라는 미카라 불리는 법안을 발효를 했습니다. 즉 미카를 들여다보면 가상자산을 세 종류로 구분했는데, 이게 하나가 법정 통화의 가치를 추정하는 그 이 토큰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하는 바스켓안에 이러한 그 담보물, 국채나 비트코인 같은 걸 담아서 쓰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 두 것에 속하지 않은 그런 다른 이런 코인으로 분류를 함으로써 그들이 이 법안을 통해서 주력하고 있는 분야가 스테이블 코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에 방점을 찍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이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 이 법을 공부하면서 18개월의 준비 기간을 줬는데, 내년 6월 말에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이머니 토큰과 이 자산 중고 토큰이 시행이 되고 12월 말에 나머지 기타 토큰이 시행됩니다. 즉 지금 공포한 이 법안에 의해서 내년 6월 말과 12월 말에 완전히 법으로서의 공권력을 갖고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EU가 치고 나가니까 영국도 금융서비스법을 도입을 해서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를 본격화했습니다. 이 미카의 법안이 의미가 있는 게, 이게 EU 27개 회원국이 다 동의를 한 법안이기 때문에 27개 회원국에서 구성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범유럽이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안에 속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국과 캐나다는 이렇게 유럽이 치고 나가면 한 보통 6개월 뒤에 그걸 추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미카 법안을 따라서 그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미 하원에서 암호화폐 규제의 그 명확성을 규정한 금융혁신법을 발의한 상태고, 앞으로는 이러한
그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와 법률이 도입됨으로써 이게 소비자 보호와 이 스테이블 코인 성장에 크게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도 규제안 마련에 참여를 하고 있고, 세계금융안정위원회는 세계 각국 중앙은행에 대해서 이러한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공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계국제결제은행이 최근 12월 달에 G10 중앙은행과 은행감독당국 대표로 구성된 바젤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개정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 G10 국가는 지금 자리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10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이런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서둘러서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여기에 동참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률을 넘어서서 2단계 기본법이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간 한 2, 3년 동안 있었던 그 암호화폐 관련 기술들을 보겠습니다. 과거 메타버스가 나와서 한참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웹3, 그 다음에 잘 아시는 NFT, 그 다음에 디파이 등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물론 여러 가지 사고도 치고 과거의 어떤 인기를 잊어버리고 지금은 뭐 뒤안길로 들어간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런데 이게 죽은 기술이나 철진한 기술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이 메타버스나 웹3, NFT, 디파이는 꾸준히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것들이 제대로 쓰이려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삼박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의 인공지능과 그 챗GPT 등 이런 신기술과 접목돼서 다시 한번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즉 이 과정이 과거 2000년대 초에 IT 발전 과정과 아주 유사합니다. 과거에 닭한만 이름이 붙어도 크게 투기 세력이 몰렸던 이런 IT 업계가 2000년대 초에 크게 붕괴되면서 10분의 1 토막이 나고 그 후에 다시 정비돼서 지금의 주요 테크 기업들이 탄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암호화폐 업계도 과거의 이런 기술들이 다시 한번 이제 활성화되면서 그들의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삼박자라는 건 기술 발전이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그들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쓰일 수 있는 이런 기술로 발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 이 분야에 관련된 콘텐츠의 공급이 크게 늘어나야 됩니다. 이 콘텐츠가 늘어나서 거기에 대응하는 고객 참여 증가로 온전한 생태계를 조성했을 때 메타버스나 웹3나 NFT, 디파이가 다시 한번 온전히 세상의 그 진면목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바네크가 내년도 디지털 자산 시장을 예측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는 미국 경기는 후퇴하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데뷔를 함으로써 이 암호화폐 계열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내년에는 이더리움이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여서 시장 포지셔닝을 강화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탱크샤딩 업그레이드를 이루면 레이어 2들의 이점이 부각되면서 올해는 레이어 1들이 약진을 했지만 내년에는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이나 폴리곤 등 레이어 2들의 약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USDC나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에 달할 것이라고 그들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게임이 내년에는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또한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약진한 솔라나 같은 경우에 그 디파이, 그 스테이킹이 부활돼서
이더리움을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파이의 고객 신호파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그들이 과거의 어떤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이런 무결성이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바네크 같은 경우는 내년도 디지털 자산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가상시장에 대한 내년도 전망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그레스케일 최고 경영자는 내년도에는 현물 ETF가 나옴으로써 일반 대중들의 시장 접근성이 크게 형성이 되고 이게 승인된다면 가상시장은 30조 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1조 한 6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장한다라고 그들이 내다보고 있는 거죠. 반면 JP모간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서 수익률을 추월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뱅크샤딩이라는 거래 처리 속도를 높이는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치고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 시각으로 내다봤는데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서 가격이 더 오르고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데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가격에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반감기가 향후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JP모건은 반감기 이후에 비트 가격 전망치를 내년에 35,000달러 정도로 제시하고 채굴업자들이 이 반감기에서 채굴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산성을 맞추지 못해서 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20%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내년도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도에는 레이어트, 게임, 분산형 물리적 인프라의 진화, 탈중앙화, 규제, 토큰화 등이 주요 암호화폐 시장의 키워드로 등극할 것이라고 보면서 이런 트렌드를 분석하고 시장에 대응해야 될 거라고 그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의 금융기관들이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는 또 새로운 파생 상품의 기초로서 이런 암호화폐를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장 핫한 주제는 그들은 자산 토큰화를 보고 있습니다. 즉 자산 토큰화는 주식의 토큰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 뭐 금이나 부동산이나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거를 토큰화 시킴으로써 이런 자산 토큰화가 내년도에는 대세가 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빗 같은 경우는 내년도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냐면 지금 한 1조 6천억 달러인 시총 규모가 3배 정도 증가해서 4조 5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여러 기관들의 내년도 전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